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요 19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는 뭐 어떤 전문가들도 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먼저 전세 가격 불안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도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이 40% 가까이 감소하는 내년이 더 문제인 거예요. 자, 현재의 적은 거래량과 신고가 행진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물리적인 공급 증가는 솔직히 현재 불가능해요. 아무리 분양 물량 쏟아내고 사전청약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전세시장 안정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상향을 하면서 전세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금리와 전세시장 관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기준금리는요 전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준금리 변화는요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 초단기 금리 변화는 두 가지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금금리 상승을 만들게 돼요. 자, 예금금리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는 금리가 있습니다. 바로 코픽스 금리죠. 자, 이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아닌가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이 코픽스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재 기준금리가 전세에 주는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고 인한 수요 증가겠죠. 2.15%도 있어요. 2.3%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 3.6%에 5억 대출 받으면 한 월 150만 원 나갔거든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90만 원 정도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90만 원 더 내고 내가 가진 돈 2억에다가 5억 대출 받아서 7억짜리 전셋집 알아볼 수 있겠네. 고가 주택의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혼부부들도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고가의 전셋집을 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서 전세 매물은 반면에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는 집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2.3%, 2019년 초반에 연 1,0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받았는데 지금은 297만 원밖에 못 받네.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 전세 안 받죠. 당연히 월세를 내놓거나 반전세를 내놓게 되겠죠. 반대급부로 전세 매물의 급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전세 가격은 한 단계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4억 5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월 달에는 5억 6천 원으로 1억 1천만 원 이상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에 과연 입주 물량이 공급이 부족했을까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3만 호입니다. 3만 호 이상이면 공급단에서 문제 일으킨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작년에 입주 물량이 무려 5만 호였습니다. 5만 호였는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억 이상 뛴 거예요. 자,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기준금리가 어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영향을 주는지 알면은 쉽게 점쳐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금리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2019년에 5만 1,000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상반기엔 역전세는 하반기에는 전세값 상승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뀌는 건 금리밖에 없었어요. 2019년까지는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2019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두 차례 낮추면서 헬류 시트보다 더 많은 입주 물량이 강동구에 쏟아졌지만 오히려 전세가 급등, 매매가 급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엔 부동산은 금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18,000 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세 불안에 따른 매매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빠른 시일 내에 1.25% 금리 달성해서 전세 불안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 3분기 때 한번 7월에 소수 의견, 8월에 금리 인상, 10월에 소수 의견, 11월에 금리 인상 진행하고요. 내년에 상반기 뭐 더 좋으면 1분기 중에 추가 금리에서 1.25% 코로나19의 긴급 조치를
끝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주환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두 차를 올리는 것도 긴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금융 불균형 누적과 물가 불안에 따라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죠. 야, 너네 기준금리 팍팍 올려라. 우리가 이제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취약계층을 보호에 나서겠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라질 거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고, 이거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은 내년에 전세 불안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7일 확진자 수가 1200명이 넘었죠.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도중에 속보를 봤더니 서울 지역에 53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째 500명대고 내일도 1200명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이 넘으니까요. 이거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해보겠대요. 그래서 수도권 직장 재택근무 확대해달라고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고를 했어요.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하긴 하는데 2, 3일 내로 이 확산세가 안 잡히면 최고 단계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보면은요,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2인까지밖에 허용이 안 돼요. 다중이용 시설은 집합 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 등이 집합 금지가 돼요. 행사 역시도 금지가 되고요. 집회도 1인 시위에 금지가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돼요. 문제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이 30%고 2차 접종률이 10%거든요. 그리고 1차 접종 대부분의 인원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았어요. 근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1차 접종 예방률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33% 내외밖에 안 됩니다. 2차 접종 되어야 60%에서 87%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2차 접종 시기가 8월이에요. 그럼 2차 접종 맞고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 보면 9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경각심이 지금 낮아진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 확진자 1000명 넘었을 때, 작년에 1000명 넘었을 때는요, 진짜 거리가 한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명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 같은 데 사람 넘쳐납니다. 자, 결국 이런 추세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물가 상승률의 직격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작년 8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200명대, 300명대로 크게 급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까지 약간 튀었다가 다시 0.1% 수준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게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 이젠 다 아시죠? 금리 인상 압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 채권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고 올해 금리 인상한다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한다고 언급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금융 불균형 확대와 더불어서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 확대, 한마디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진성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계감에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 과정에서 물가 압력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반기 물가 상승률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겠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의해서. 자, 또한 불확실성 증가로 비둘기적 성향을 가진 금통위원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완전한 경제 회복세를 보고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겠죠. 물론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한 차례 올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못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2번 올릴 거 1번밖에 못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상 텀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그 다음 금리 인상 텀이
짧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전 금리 1.25%로 돌아가는 시기도 더욱더 늦춰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내년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1.25%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앞으로 일주일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하필 가장 중요한 7월과 8월에 난리냐? 7월과 8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야 연내 금리 인상 가능하거든요. 두 차례 정도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올려야 전세 불안에 따른 매매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